걸레 냄새 나는 재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혼한 지 꼭 5년. 마음도 생활도 기억도 그 사람과는 완전히 갈라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5년은 저에게 버티고 다시 일어서고 나 자신을 재정비한 시간이었으니까요. 나는 과거에 나약했던 지연이 아니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늦은 야근을 마치고 마지막 지하철을 타기 위해 복합몰 지하를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죠. 늦은 밤의 건물은 유난히 조용했고 잘 닦인 대리석 바닥에 발걸음 소리조차 크게 울릴 만큼 썰렁했습니다. 습기가 많은 지하 특유의 싸늘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통로에 이상하게도 끼익끼익 낡은 바퀴가 긁히는 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불규칙하게 하지만 끈질기게. 처음엔 그냥 어디서 청소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하니까요.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수록 그 소리가 제 귀를 잡아끌듯 점점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은 지하 화장실 앞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뜸해진 외진 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의 근원에 도착했을 때 나의 시야는 한 남자에 의해 점령되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허리를 숙이고 바닥을 닦는 한 남자. 먼지 묻은 짙은 남색 조끼, 오랫동안 찬물에 닿아 손등이 보기 흉하게 갈라진 붉은 고무장갑, 바닥에 들러붙은 얼룩을 지우기 위해서 구부정하게 무릎을 꿇은 모습. 그의 곁에는 오래되어 색이 바랜 양동이와 달아빠진 자루걸레가 놓여 있었는데 코끝을 찌르는 듯한 독한 락스 냄새와 퀴퀴한 걸레 냄새가 그 남자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냥 빨리 스쳐 지나가려 했습니다. 이 밤의 적막함과 남자의 고단함이 빚어내는 분위기 자체가 너무 불편했으니까요. 하지만 발걸음이 이상하게 멈추더군요. 마치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남자의 옆얼굴. 약간 페인볼의 굴곡, 몇 년 사이 깊어진 듯한 눈가의 주름 습관처럼. 오른쪽 어깨를 한번 돌려 뻐근함을 푸는 스트레칭 동작, 이마에서 작게 흘러내려 턱으로 떨어지는 땀방울.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하고 동시에 너무 낯설었습니다. 혹시 준호 씨? 제 입술에서 나온 이름인데도 그 이름이 내 목을 조이듯 걸렸습니다. 가시가 돋친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제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상 모든 시선에 익숙해진 것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대신 제 눈엔 그의 가슴팍 조끼에 달린 이름표가 먼저, 그리고 너무도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환경미화원 장준호. 순간 온몸이 전기의 감전이라도 된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싸구려 형광등 불빛이 사방으로 부서져 산산조각 나는 듯 했고 눈앞의 장면이 너무 생생하고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숨이 턱 막혀버렸죠. 폐에 들어와야 할 공기가 모두 진공 상태로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혹은 세상이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버림받았다고 믿었던 그 남자가 지금 번잡한 복합몰 화장실 앞에서 퀴퀴한 냄새를 풍기는 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떤 재회는 우연이 아니라 인생이 건네는 가장 잔인하고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일 때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이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린 다시 재회를 했습니다. 우리의 사연은 5년 전 시작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이 사연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사연은 스르르 5년 전으로 넘어간다. 차가운 겨울. 세상의 모든 온기가 사라진 듯한 계절. 서류가 잔뜩 쌓여있는 작은 공동 중개 부동산 사무실. 책상 위에는 주인을 잃은 듯한 명함 몇 장과 날짜가 한참 지난 공과금 독촉장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지쳐 얼굴이 잿빛이었고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초점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버거워 이미 마음이 몇 번이고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준호는 움찔했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빚 독촉 전화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전화벨이 멈추고 난 뒤였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벽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 말했죠. 지연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더는 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하고 맥없는 웃음. 그만하자는 말을 듣고 웃음이 난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랐지만 당시에는 웃지 않고는 버틸 수 없을 만큼 모든 감정이 달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 우리 끝내자. 더는 나도 못 버티겠어. 사실 제 속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준호 씨의 사업은 2번이나 실패했고 그 여파로 불어난 빚 때문에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20통씩 오던 때였으니까요. 제가 버티고 있는 이 보금자리마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위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밥 먹을 때, 술 마실 때마다 말하던 목소리가 마치 제 귀에 바늘처럼 꽂혔습니다. 지연아, 제발 이혼해. 저 사람 내 발목 잡는 거야. 옆에 있다가 내 인생까지 무너진다니까. 너는 살아야지. 그 말이 맞다는 걸 어디선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옆에 남으면 나도 함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잔인한 현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정말 준호 씨를 외면하고 버리는 사람이 되는 걸까? 아직 마음 한구석은 그 사람을 향해 덜 닫혀 있었는데 사업이 망했어도 빚이 산더미 같아도 밤늦게 돌아와 제게 미안한 눈빛을 보내던 그 남자를 향한 연민과 사랑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는데 현실은 그 마음마저 사치라고 어리석음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잡고 싶었고 도망치고도 싶었고 그 두 마음 사이에서 내가 계속해서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엔 나를 붙잡아주는 건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과 공포. 그리고 결국 친구들의 말이, 사회의 시선이 제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마음의 끈을 툭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나를 살리기 위해,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그 끈을 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구청의 차가운 대기실에서 준호 씨는 시종일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거나 손톱끝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남남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마지막 순간 내가 먼저 자리를 뜨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잘 살아, 지연아.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조용해서 마치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것처럼 들렸습니다. 부디 나 같은 사람은 다시 만나지 말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 그 말이 저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왜 자기가 나쁜 사람인 척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그때의 저는 그 말의 진정한 무게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별을 더 쉽게 만들어주려는 그의 배려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이혼 서류 아래 조그맣게 하지만 분명하게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채무 전액 장준호 명의로 인계. 저는 그걸 그냥 당연한 절차겠지라고 넘겼습니다. 내 몫의 빚은 없으니 다행이다라고 바보같이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가진 의미의 깊이를, 그 문장 뒤에 숨겨진 준호 씨의 결단을 그저 현실의 비루함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날 눈이 내렸습니다. 작은 한방눈이 사방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준호 씨는 끝까지 우산을 펴지 않았습니다. 눈을 맞으며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눈 내리는 길을 서로 각자의 길을 말없이 걸어갔습니다. 그의 축 처진 뒷모습이 눈발 속으로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너질까 두려워서 그렇게 우린 모든 이별을 하였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저는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편의점 야간, 시식 알바, 콜센터 사무보조. 남들이 피하는 고된 일도 자존심을 굽혀야 하는 일도 가리지 않고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잠을 줄이고 밥을 거르며 쉼없이 달렸습니다. 눈에 띄게 통장 잔고가 불어나고 나만의 작은 전셋집을 마련했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지연 씨는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이렇게 빨리 일어섰잖아요. 이렇게 혼자서도 잘 버티고 있잖아요. 역시 강한 여자야.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그래, 나는 버텨냈어. 나는 약하지 않아. 하지만 퇴근하고 밤에 집에 들어오면 현관문을 잠그는 철컥하는 소리가 괜히 더 크게 울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잠그는 빗장 소리는 나를 외부로부터 지키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이 공간에 가두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누구 하나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불을 켜는 순간 보이는 건 정리된 듯 완벽해 보이지만 이상하게 차갑기만 한 집 안 풍경뿐이었죠. 그 가운데 불 꺼진 거실에 제가 홀로 서 있으면 가끔 참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벽에 기대선 제 그림자가 마치 남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루를 버티느라 지친 것인지 마음이 해져서 그런 것인지 그 그림자는 늘 축 처진 어깨로 희망 없이 조용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강한 나와 밤마다 홀로 남겨지는 차가운 나 사이의 괴리감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이 아닌 의도적인 행동으로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같은 시간 같은 길을 2번이나 걸었습니다. 준호 씨를 다시 보았던 그 복합몰 지하 통로를. 그리고 그는 정말 그 자리에서 여전히 락스 냄새를 풍기며 낡은 걸레 자루를 밀며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는 5년 전 내가 버리고 온 삶의 잔해 속에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혼해놓고 앞으로 걱정하고 말고 할 사이는 아니라 말하면서도 이상하게 그 생각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양심의 가시처럼 찔러도 아프지 않은 척 외면할 수 없는 통증이었습니다. 혹시 밥은 제대로 먹고 사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밤에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지. 나는 이미 그 사람 없이 사는 법에 익숙해졌다고, 완벽히 그 사람을 끊어냈다고 믿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게 더 무섭고 더 가슴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를 완전히 잊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그를 버리고 왔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잘 살고 있겠지. 그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며 억지로 담담한 척했지만 사실은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혹시라도 힘들게 살고 있을까봐, 혹시라도 나 몰래 어디선가 무너지고 있을까봐 그게 가슴 깊은 곳에서 자꾸만 날 흔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버리고 온 사람이 처참한 삶을 살고 있다면 결국 그 책임은 나에게도 있다는 두려움. 내 삶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숙제처럼 남아있는 건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질문들이 곧 내가 마주하게 될 잔인한 현실의 예고편이었다는 것을. 세 번째 마주침. 이번에는 그가 쉬고 있는 틈을 타서 다가갔습니다. 그는 구부정하게 앉아 낡은 수건으로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손등은 아까 보았던 것처럼 붉게 갈라져 있었고 얼핏 보니 장갑 안쪽으로 작은 핏방울이 스며 나와 있었습니다. 매일 락스와 세제에 노출된 피부가 찢어지고 상한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울 만큼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당신이야? 장준호, 당신 맞는 거지? 하지만 그는 나를 너무도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마치 어쩌다 마주친 건물 이용객에게 하듯, 너무나 모르는 사람에게 하듯, 아무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사무적인 목소리로. 발 조심하세요. 바닥 미끄럽습니다. 청소 중입니다. 그 말이 저를 다시 한 번 더 가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발 조심하세요. 바닥 미끄럽습니다. 그 말이 그저 친절함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 사이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심해서 당신 갈 길 가세요라고 조용히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나를 탓하지도 않았지만 나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멀어지는 그의 축 처진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가슴 어딘가가 서늘하게 가라앉는 걸 느끼며 그는 제 시선이 사라질 때까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마음속에서는 묘한 불안이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이상하지? 나 왜 저 사람을 모르는 척할 수가 없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 불안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금방 터져버릴 진실의 전조라는 걸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이상한 예감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현실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며칠 후 회사 회식 뒤 소란스러운 술집. 한쪽에서 한 동료가 깔깔거리며 제게 스마트폰의 쇼츠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동료는 영상의 제목을 보라며 낄낄거렸습니다. 전 부인 버리고 빚지고 도망간 남자의 말로. 지하 청소하며 빚 갚는 중. 화면 속 남자 바로 준호 씨였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그의 구부정한 어깨와 낡은 작업복, 그리고 옆 얼굴의 윤곽은 분명 장준호였습니다. 누군가가 멀리서 몰래 찍은 듯한 영상 속에서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화장실 앞 타일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영상 아래에는 수많은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조롱과 비난이 뒤섞인 댓글들이었습니다. 저런 인간 만나면 인생 망하는 거임 키읔키읔키읔. 전 부인이 도망친 거 100번 이해간다. 얼마나 빚을 졌길래 저렇게 사냐. 꼴 좋다. 전 부인도 고생 좀 했겠다. 버릴 때 얼마나 속 시원했을까. 그걸 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동료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멀어지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튀어나올 것처럼 날뛰었고 손에 쥔 맥주잔이 산산조각 날 것처럼 떨렸습니다. 나는 이미 저 남자와 완전히 갈라선 사람인데 왜 세상이 나를 저 빚쟁이의 전부인으로 규정하며 조롱하는 것 같을까요? 동시에 내면에서는 알 수 없는 격렬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분노는 준호 씨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를 오해하고 멋대로 재단하는 세상의 시선, 그리고 나약하게 그 시선에 동조했던 과거의 나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영상 속 준호 씨의 축 처진 모습. 위로 5년 전의 한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5년 전 제가 이삿짐 가방을 끌고 집을 떠나던 그날, 문 앞에서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이며 전화로 말하던 준호 씨의 목소리. 그때는 짐을 싸느라 제대로 듣지 않았던, 그러나 이상하게도 귓가에 남아있던 그 절박한 음성. 오늘 안에 이자 보내겠습니다. 제발 그 사람 이름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갚겠습니다. 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삿짐을 꾸리느라 바빴고 그저 준호 씨가 채권자에게 싹싹 비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왜 그 사람의 이름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사정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 쇼츠 영상과 함께 그 목소리를 복기해보니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선명하게 하나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 사람은 나였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의 이름이었다. 준호 씨는 자신이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빚더미에 오르지 않도록, 내 이름만은 오염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결국 술집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가슴속까지 닿았지만 심장에 뜨거운 열기를 식힐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도 버리고 도망간 남자라며 손가락질받던 그 사람이 사실은 제가 상처받지 않도록 홀로 모든 빚을 떠안고 세상의 오해를 감당하며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 5년 동안 저를 짓누르던 오명이 사실은 준호 씨가 숨죽여 감내한 방패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2부는 구독, 좋아요와 함께 하겠습니다.